전쟁, 가난, 그리고 의대생이라. 전쟁, 가난.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고, 저도 차근차근. 그 시절에 시골 마을에 의사가 있을 리 없잖아요. 한의사도 아주 먼 데 있었고, 누가 아프면은 좀 사는 집들은 단골을 불렀습니다. 쌀을 주면 단골이나 추술이나 그것을 해줘야 그때는 아프면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고 믿었거니, 또 내 머리가 아프다 보면 단골이 와요. 단골이 강목에 쌀 한 대박을 와서 쎄쎄쎄 하고 흔든 다음에 머리에 문지르면 아픔이 싹 가세요. 차가운 쌀을 머리에 대면 일단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 방식을 의사놀이에서 써먹은 겁니다. 그 방식대로요. 쌀 한 대박은 너무 무거우니까 저는 그래서 담은 쌀을 헝겊에 쌌습니다. 단골 흥미를 내면서 그걸 아이들 머리에 문질러주고, 이제 귀신이 물렸다, 너는 다 나왔다 선언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야, 너 목이 아프다고 해, 너 손이 아프다고 해, 그래, 너는 아프다고 그래. 환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복구 인터마을. 병주고 약주는 의사가 된 격인데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목은 굵은 아까진기, 여우도 딩크, 상처에 바르는 소독 구급약을 발라주고, 손은 붕대를 삼아서 할미선은 약선하는 시기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인데 그때 아까진기가 붕대가 집에 있었습니까? 붕대는 일본식으로 보따리로 불렀는데 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산이나 이리를 오가면서 사오신 겁니다. 동물도 치료하셨지요? 그건 의사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치료였어요.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안고 와서 씻기고 바닥 위에 쌓아두는 겁니다. 병들고 곰돌인 짐승이니까 어설프치면 낫게 돼요. 다리가 부러진 짐승이 생기면 집안 일꾼에게 부탁해서 부목을 댔습니다. 부목을 다리에 대고 붕대로 감아주면 잘 나아요. 강아지를 호되기에 써서 업고 다니면 할머니가 강아지 쪄 죽겠다고 더워서 죽는다고 핀잔을 주셨지요. 말문이 터지지 않을 테니까 6살도 안 됐을 거예요. 위장이나 소년기에 잔혹성을 보인 아이도 들어있었는데요. 아무 죄 없이 개미를 죽여 곤충을 분해하고 약한 동물을 괴롭히기도, 청정이 어릴 때부터 병들어 약한 동물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돌보고 싶은 것 같은데 할머니, 어머니 영향도 있지 않았나요? 유년기에 죽음에 대해서 느껴보신 것도 남다른 경험으로 보입니다. 속고 장치 부수로 이랬다고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유전감염이 부족하고 예방접종도 없던 시절이어서 장기부사가 마을에 가면 아이가 노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앞집에 살던 속고친 것은 장기부사로 총장님 본인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게 하셨죠. 수사까지 기억하는데 뒷산에 감나무 3그루가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잘 부러진다는 거 아시죠? 아이들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어른들이 감나무 위에 소를 묶어놓고 시기하고는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소똥이 떨어지면 죽는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가지고 버려지면서 진짜 소똥이 떨어졌어요. 한 바퀴 반은 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스개지만 그때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말도 마세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진통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후에 언니가 죽어는 거고 자전하기 때문에 만일 인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엄청난 공고를 느꼈던 겁니다. 선생님 말씀은 콩을 파티를 제가 믿었다고 하셨는데 언니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총장님은 남의 말을 너무 잘 믿은 것 같습니다. 언니는 학교에 다닐 때 나는 취약전이니까 신고를 받아도 되겠지요. 사실 만일 인력이 사라지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용춘 박사님 만나다 대하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용춘 박사를 만나셨죠? 제가 의사가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번 아호가 쌍천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정신문화연구원 유승국 원장님으로부터 가천이라는 호를 받았잖아요. 이영준 박사님과 특별한 인연을 느꼈습니다.
이영춘 박사는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교토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반인이 경영하는 군산 구마모토 공장 의무실 진료 사정을 맡으면서 대여초등학교 등에서 순위 진료와 예방 접종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1903년생으로 당시 40세 안팎의 나이였습니다. 이영춘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아이들이 주사를 무서워하잖아요. 극장이 뭐 먹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박사님 앞에 딱 섰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긴 가운 반석인 청진기도 너무 멋져 보였고요. 박사님 소음을 크게 쉬어하면 저도 모르게 크게 후하게 됐고 그런 말씀도 그냥 천성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의사가 되자고 결심하셨나요? 물론입니다. 막연하지만 의사에 대한 동경이나 갈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꿈을 갖게 한 이영춘 박사. 의사가 귀하던 시절. 의사가 되기를 한 후에 서울대 의대 합격이 다음 목표가 되었겠지요. 당연합니다. 제 경쟁심을 자극하는 일도 있었어요. 6.25 때 서울에서 가족을 따라서 이리에 필요해서 저는 내려가지 못하고 이리여고에 편입한 학생들이 대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주로 경기여고, 여여고 학생이었는데 교사도 몇 번 있었고요. 그 중에 경기여고를 다녔던 전누구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를 깔보는 게 느껴집니다. 그 친구는 키도 크고 늘씬했어요. 우리가 키도 작고 얼굴 시커멓고 수준 낮은 교재로 공부하고 있었으니 얕잡아 볼만도 했겠지요. 이리 여고생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까? 제가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자 이리 여고에서 어떻게 서울대를 가느냐, 그 의대를 가느냐 라고 비웃었어요. 그 친구 말고도 서울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사연도 참 안 좋았어요. 6.25가 나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비가 하니까 가족들이 총을 맞고 다 죽어 있더랍니다. 아버지가 경찰에서 모두 학살된 거예요. 사유는 안 되지만은 총장님은 오기가 발동했다는 말씀이네요. 방공에 들어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대 합격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25 전쟁으로 신문조차 없던 시절인데요. 전시연합학생이라는 긴급 편지로 전주에 피난을 와서 대학 교육을 했습니다만 전주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방이 어떠세요? 시골에서 이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여서 합격자 명단에 오른 제 이름을 보고 왜 남자 이름이 빌려 습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도 할머니가 대학 진학을 반대하지 않았나요? 여전히 반대하셨죠. 그 정도면 배웠으면 됐다. 여자가 많이 배워도 좋을 일이 없다.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 살짝만 세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반대는 부모님이 어렵지 않게 막아주셨지만 문제는 학비였습니다. 학비를 걱정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리서를 치워보냈거든요. 그때부터 땅을 팔고 논을 팔아서 학비를 냈습니다. 부친께서 1948년 동계산이 필수했으니까 불과 2, 3년 만에 가정 형편이 어려진 거군요.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비를 연초에 한 번, 9월 초에 한 번씩 내거든요. 덜 익은 벼를 감아서 데치고 햇볕에 건조해서 도정을 한 쌀, 지역마다 올기쌀, 찐쌀 등으로 부르는데요. 그걸 우리 지역에서 오리쌀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해마다 오리쌀을 만들었습니다. 제 학교를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등록금 납입 기일은 맞추지 못할 것 같은데요. 등록무가 미리 9월 1일 해마다 넘겼습니다. 그것보다 등록금을 낼 때까지는 어머니에게 피심을 내는 시간이었죠. 저는 어머니가 근심하실까봐 4시간 하지만 9월 15일쯤 되면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이
이야기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납기를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강의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아닌데 도강이 되는 거죠.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된 것 같은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있는 집안의 자기들만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시절인데 가정 형편을 비교당하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이리여고 졸업일인 1951년 7월 21일 서울물리대학교 미학과 입학일이 같은 해 9월 1일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입학하는 학자를 그때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식민통치와 미군정의 영향입니다. 대체로 1951년까지는 가을 졸업이, 그 이후부터는 62년까지는 봄 졸업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되신 전주의 전시연합대학의 학생 수가 1,300여 명에 이르렀으니 광주 대전보다 훨씬 많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상세한 기록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전주와 부산의 서울대 시절 전주에는 하숙했습니까?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옥에서 넷이서 하숙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럿이서 하고 20살 꽃띠는 입학한 서울대학교인데 여대생의 낭만을 좀 즐기셨습니까? 우등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험찮은 썸씽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인가 친구랑 넷이서 한껏 차려입고 전주 시내에 나갔는데 치프 한 대가 우리 앞에 서는 겁니다. 키가 건설하고 늠름한 군인 4명이 타고 있었어요. 서울대 동문과와 법대에 다니다가 입대했다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치프에 같이 타고 하루 종일 미팅 겸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결국 차에 타진 거거든요. 남녀간 내외가 심할 때인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전쟁의 그런 생성이 같습니다. 전쟁 중에서 사람과라면 세대한 갈망이 더 커지거든요. 때로는 혁명으로 치달을 수 있지만 죽음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사랑과 로맨스로 불리는 경향일까요? 군인은 군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 일을 바라보는 여성은 여성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그때는 군인이 대우받고 잘 사는 시절인데 군인들과는 그 후에 연락이 되었습니까? 이번에도 허무한 결말입니다. 하숙집에 저녁이 또 거르고 밤늦게 들어가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세상에 말만한 다 큰 처녀들이 하고 혀를 차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스스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러긴 한데 저에게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놀이나 춤, 운동 다 좋아하고 너무 해보고 싶었지만 잠깐 한 돛을 팔다가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어떨 때는 스스로 너무 억제하는 자신이 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주 전시연합대학은 1952년 6월에 해체됩니다. 7월부터는 휴전회담이 개시되고 한국의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과 공산군은 휴전을 시행하며 전쟁을 감방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부산이 멀었습니다. 그때 교통형편으로 북부에서 대전으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인 시가 생각나네요. 이 시의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기서 첩이 다담이 아닙니까? 윤동주 시인은 남의 나라 다담이 방이었지만 그래도 육첩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장님은 피란초로 일첩 다담이 방에서 생활하신 겁니다. 더구나 그 방을 혼자도 아니고 다른 도명과 함께 썼는데요. 그냥 꿀전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잖아요. 아무튼 스무서 공부하는 거니까 방공호에서
조인성 박사는 언론에 대해서 특별된 재능이 있는 분이어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전북 이일조선이고 고려대학교 의대 서울의전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이 여고의 동물입니다. 전시연합대학이니까. 조인성 박사는 1991년 일시기구에서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학예 심포 지원에서 보고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조 박사가 발표한 치료 물질과 그의 발표 내용이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게 전재성에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암치료는 아직까지 인류의 난제입니다.